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견을 보인 건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지금 곳곳에서 유포되고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일제히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8천억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버틸 만큼 버텼다. 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결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입니다. 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벌어진 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뭔가 움직임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절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절을 당한 셈이 됐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잇따랐죠. 자,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서 의대 정원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지금 뽑고 있죠. 내년도 입학생.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좀 보류해 주세요.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갔죠. 그런데 이게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설명을 해놨는데 역시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요거 관련 기관에서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정부에 전달됐고 대통령실이 거절했다. 근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과거에 앞서서 많이 봤던 현상과 겹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견을 내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이는데 때로는 반박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거. 이번에 역시 절충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인 건데 이번 건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뭐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여론을 용산에 전달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의대 정원 확대된 필요성,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여권에서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이 안을 지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뭐 응급실 뺑뺑이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졌어요. 이걸 전달을 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과는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바꾸느냐 이거 지금 국민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좀 신빙성이 높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되도록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면은 다 꼬리 내리고 물러섰는데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의대 갈등, 의료 개혁을 예. 성공한 대통령. 업적 지금 사실 업적 내놓을 게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도 뭐 국민 여론 눈치 안 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예. 지금의 어떤 그 응급실 대란의 이 우려 속에서도 소위 의료 갈등,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 분야에서 예. 유일하게 내세울 게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놓으면 나 뭐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고집 또는 업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집 꺾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럼 한동훈 대표의 절충 또는 중재 이게 불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뭔가 다시 한번 뭐 윤한 갈등이라고까지는 아직은 뭐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뭔가 이견이 나왔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뭔가 안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절을 한 이런 모양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거든요. 특히 요 거절하는 과정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말들이 오가거든요.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짧은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뜻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가 마련했고요. 전달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좀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다음 준비된 건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떤 반응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런 입장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이 전달된 다음에 나온 반응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요게요. 보기에 따라 최수영 시사평론가.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절충안을 냈는데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냥 여러 가지 제안 많은데 그중에 하나일 뿐이에요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안 변합니다.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한 것 같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반응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저는 설령 내심 불만이 있거나 조금 왜 우리랑 좀 조율을 더 하지 않고 발표했지라고 한 불만이 있어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 오브 댐 여럿 중에 하나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 가질 일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뭐 워낙 많이 제안 그렇죠.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정부 정책 입장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세간에서 너무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민심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숙고하고 검토하고 더군다나 비대위원까지 만났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도부와 한동훈 대표와 만찬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30일에 잡혀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실무자가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면은 이날 나올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과연 그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렇죠. 좀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지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저렇게 닫아버리면은 우리가 출구나 또 퇴로를 열어버리지 않고 닫아버리면 그다음에 협상이 안 되는데 저는 저런 얘기는 어떤 참모가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조금 좀 아쉽고 부적절하다. 특히나 이제 30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회동이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숙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반응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이거 뭐 일고에 뭐 말하자면 뭐 생각할 여지도 없다. 이 얘기는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얘기가 어떤 나중에 극적인 타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자락 깔았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이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닫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한번 봐주세요. 저거를요. 저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저 익명이니까 조금 편하게 그리고 진짜 편하다는 뜻은 정말 어떤 이 진짜 기류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관계자가 익명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들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넘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 들어옵니다. 뭐 정부 방침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여당 대표의 제안을 원오브 댐으로 지금 평가 절하한 거거든요. 혹시 약간 불쾌감의 표현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걸 드러낸 것인데 뭐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루트, 민심을 수렴하는 루트는 정당과 그리고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리고 지금 여야 대표가 양쪽에서 다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특히나 여당 대표 같은 집권 여당 속에서 뭔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나름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의정 갈등, 이 의사수 정원 늘리기 위해서 좀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인 다음에 좀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상태에서 솔직히 좀 한 걸음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데 그것을 마치 원 오브 댐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다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다 검토해봤는데 사실상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뭐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집권 여당 그 정부가 잘못됐을 때 여당에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의 위신도 안 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야당의 입장 계속 야당의 뭔가 목소리도 무시해 왔는데 여당의 목소리마저 무시해 왔다는 전 이건 증명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매우 위험한 타입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려를 크게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제안까지도 저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한다? 저는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러니까 지금 자꾸 이 금쪽이 같은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뭔가 보수 진영의 오은영 박사처럼 뭔가 한동훈 대표가 나섰는데 솔루션을 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법을 갖고 왔으면 그럼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계자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건 무슨 관계자건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 의정 갈등은 총선 막바지 무렵에서도 약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약간 문제 제기를 했다. 이게서 살짝 나왔다가 총선에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할 듯한 분위기를 오늘 좀 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의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은 25년도 정원은 현재 사실상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준비생하고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고 다만 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 협의할 용의가 있다. 요게 자, 오늘 여당 관계자들이 참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렇게 좀 설명이 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정리돼 있죠. 일단 오른쪽부터 보면은요. 내일 그러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죠. 여기 소속된 여당 의원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렇다면은 사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라면은 그 내용을 다른 의원들보다는 좀 많이 이해하고 있고 어떤 대안도 고민하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여기에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왼쪽에 있습니다. 천목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소장파 정치인들의 모임이죠. 다음 달 5일 의정 갈등 중재안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대하니까 뭔가 해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여기에는요, 내과 의사 출신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토론 발제자로 뭔가 나옵니다. 전목회 하면은 오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전목회 회원이세요. 네. 지금 저 소당파 정치인들이 저런 토론회를 갖는다는 거. 일단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응급실의 그런 위기 상황 이런 거 다 다룰 거 아닙니까? 토론회 때. 이 의미는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천목회 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원내가 가져가야 될 힘을 예. 원내 소장파 모임인 우리가 계속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원내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 생각에 예. 좀 가슴이 아프고요. 가슴에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십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천목회가 지금 의정 갈등을 가장 그 눈앞에서 겪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선거 치는 30대, 40대가 대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집안에서는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 병원 가셔야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도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과 관련해서 응급실을 갈 일이 꽤 있는 세대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 중재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저희가 항상 지난 6월 달에도 연금 개혁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수 개혁만 받느냐,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가느냐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우리 천목회 mem버 중에 박은식 전 의원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주제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좀 이 얘기가 먼저 나가게 돼서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그 주제 가지고 논의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예. 좀 우리가 정부와 당과 의료계의 입장을 좀 골고루 살펴봐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대고 이 부분이 원오브 대문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 문제의 어떤 본질에 다가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어쨌든 의료계와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여기서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는 국합,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에서는 의료계도 가서 요게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정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예. 라고 하는 좀 중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 노출되고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로서의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당도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국회 운영이 상임위가 열렸고 예.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브리핑이 곧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마 29일 정도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0일에 바로 이제 지도부의 만찬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좀 천목해도 정치인이자 그리고 이 의료 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장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9월 5일에 예. 저녁에 국회에서 7시부터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이제 모인다는 뭐 일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을 살짝 일부러 비켜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봐도 되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당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거고요. 예. 의료계의 입장도 들어볼 거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서 대통령실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 정부의 입장으로 가름하면서 예. 같이 들어볼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지금의 시점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그리고 2026년에 어떤 그 의료 정원의 문제에서 예. 뭔가 우리가 입장이 필요하고 중재안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계, 의료단체 굉장히 완강하죠. 거기는 백지화 요구입니다. 거기도 꿈쩍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방향 정해졌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대치국면이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좀 더 좁혀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일단 대통령실로부터는 거절을 받은 셈이 됐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의정 갈등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움직임이 있고요. 그게 며칠 지나서 살짝 알려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겁니다. 지난 20일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만났죠.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뒤늦게 이거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뭐 만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라고 보도가 됩니다. 갑자기. 원래 이게 공개 안 하기로 했던 만남이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죠. 그때 당정 협의회 끝난 뒤에도 공식적으로는 이전 갈등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이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걸로 나오죠. 협의회 자체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 자체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총리와 장관에게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까지 전달이 됐고 거절이 됐다. 이 내용이 뒤늦게 또 보도가 됩니다. 뭔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죠,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뭔가 얘기와 분석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제 그 의대 예, 예. 정원 관련해서 조금 유예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그걸 거절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는데 나왔죠. 이거 누가 봐도 여당에서 흘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심을 챙기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박찬호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약간 살짝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측 아니면 좀 더 넓히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약간 여론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까? 뭐 누가 봐도 여론전이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야당과의 주로 싸움이잖아요. 뭐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앞에서 뭐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거치고 또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소위 그 유난 갈등으로 비춰지고 뭔 말 하는 것마다 하는 건건이 다 충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우리가 유난 갈등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난 대통령과 달라요라고 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니 여건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질 못하니 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들어주네요. 아까 천하람 의원은 그걸 고자질이라고 표현했던데요. 그렇죠. 이런 본인이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의 정치인이고 당대표라고 하는 점을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안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전 국민들이 알게 하려면 언론에다가 흘려야죠. 지금 그 모습이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이나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권 관심 여론전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저런 만남 자체는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안 나갔다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저렇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밝혀진 부분들 또 당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와 대통령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전달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그냥 관계자 발입니다. 관계자 발로 이렇게 전해들었다 예.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얘기한 것처럼 좀 직접 대화의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요. 직접 대화. 그리고 지금 또 기회가 좋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의 의견 청취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야가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정을 한다면 저는 모처럼 정치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요, 과정이 어떻거나 저쩌거나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에 뭐 신경전을 벌이든 뭔가 갈등이 있었든 하지만 결론이 나서 뭔가 지금 위기가 해결이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30일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도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한번 기다려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괴물이 됐다. 지금 2명의 사진이 있는데 누가 누구 보고 괴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 있었던 국회 상임위 그중에 문체위에서 있었던 거죠. 최근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이 각
각종 체육단체, 특히 그 상위기관은 대한체육회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요, 국회에서 이 얘기가 꽤 있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장관님이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독자시라니까 그걸 지금.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뭐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 네.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공단에서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아마 이 준비는 체육회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축하해 주러 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해병대 캠프.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에이, 제가 보니까 평가서를 보니까 좋지 않던데. 대한민국 21세기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정신교육하고 멘탈을 강화하는 그런. 앞서서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이제 다 마치고 귀국했을 때도 이 환영식 자체가 약간 파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최성 평론가. 네. 윤촌 장관이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하는 분위기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기영 회장 같은 경우 3선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 불가 입장 사실상 밝힌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가이드라인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 정관과 규정상 이 체육회장에 대한 그 연임 규정은 재선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기여도, 그다음에 헌신성, 예.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선 가도 되고 4선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한 거예요. 근데 예. 이기용 회장에 대해서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느냐? 첫 번째 일단 뭐 이번 안세영 선수로 불거진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단 체육회 내부 관리에 소홀했어요. 그리고 체육회가 어떤 시대적 소명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제시라든가 현안 파악이 매우 부족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의 3선을 위해서 준비한 흔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방체육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68명이 이번에 참관단, 파리올림픽 참관단 98명에 포함돼서 갔대요. 갔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분들이 가야 할 큰 근거도 없었고 가서 활동도 없었대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대의원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사전 포석 관리를 했다. 대의원이면 약간 표와 표를 관련이 갖고 있는 있다 이 거죠. 뜻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직접 선거는 이제 나중에 붙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역할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윤천 장관도 정치 조직화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은 2016년에 이기영 회장이 2016년 8월에 수석 부회장 시절에 이 올림픽 참관단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수석 부회장일 때 이 참관단 도입하고 나서 바로 초대 회장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올림픽에서 체육회장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몇 개 예상했습니까? 5개 예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13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결과냐니까 내가 해병대 캠프를 보냈던 훈련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병대 캠프가 지금 가는 게 시대 정신에 맞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새벽 운동도 이제는 잘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단체로 강제적으로 체육회장에 가라고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아마 체육회 전반적 현안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과도한 어떤 특정 개인에게 쏠림 현상을부터 해결하는 것이 체육회 아마 그 개혁과 변화 혁신의 첫걸음이다. 아마 유인촌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국회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체육회가 특정인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뭔가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인촌 장관 방금 들어줬지만 어제 한 얘기인데 대한체육회를 얘기하면서 괴물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성준 부의장.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아니 체육단체를 너무 범죄자인 것처럼 다루는 거 아니냐, 시각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는 또 이런 지적들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뭐 법을 어긴 게 있다면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글쎄요. 지금 사실 참관단 얘기도 저도 들어보니까 참관단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은 법을 어긴 게 없다, 제도를 어긴 게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은 뭐 규칙이 없는데 그렇죠. 뭐 그게 무슨 그러니까 위반입니까? 규칙을 왜 안 만들었냐는 지적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걸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문체위 국회나 이런 데서 아니면 문체부 이런 데서 지적을 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참관단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흥 회장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예. 다른 이기흥 회장이 잘못됐다 해서 바꾸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그 똑같은 제도 안에서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걸 못하도록 그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배드민턴 협회를 조금 내려가 보면 안세영 선수 같은 슈퍼스타에 대한 제도를 그 대우를 잘 안 해준 거 아니냐. 예.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인기 종목, 메달권이 아닌 종목, 그리고 슈퍼스타급이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 대한체육회나 이런 그 각종 스포츠 협회들이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는지 예. 부당한 대우는 해주고 있진 않은지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기흥 지도부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꽤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예. 이번에 들어간 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그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감정을 빼고 정말 이기흥이라는 사람 빼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지금 뭐 잘못된 부분들 뭐 지도부를 빼고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서 누가 들어가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내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서 문체위 상임위가 열려서 이런 정도 했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은 국정감사 열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마 굉장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요. 대한체육회의 아니라 축구협회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저 자리에서. 윤춘 장관 역시 뭔가 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이제 하겠다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도 질문하니까 유시준 장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설명을 하잖아요. 뭐 사선 도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박찬 교수님 이쯤 되면은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를 보낸 건가요? 그렇죠. 뭐 이거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예.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서 예. 이 사선 도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랑도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예. 사실은 그 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의 뜻에 뭔가 좀 반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축협에 대한 불만이 지금 하늘같이 높습니다. 올 초부터 아주 시작됐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주.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 특히나 이번 올림픽에 본선에도 진출 못하고 예. 그런데 잡음은 계속 나오고 또 감독 선임하는 거 보니까 옛날 도진 무슨 뭐 고질병이 또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감독 선임 갖고도 뭐 두고두고 뒷말이 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요. 특정 학교 출신 또 인맥 감독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국민들이 축협 좀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체부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고 예. 이건 단순하게 정몽규 회장, 축협 회장 개인에게만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전체에게 바뀌지 않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감사 중이잖아요. 예. 아마 정기국회 되면 이 감사 결과가 언론에 도배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여론전과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뭐 야당 의원 할 것 예. 없이 아마 맹공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정몽규 회장이나 또는 배드민턴협회나 뭐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보도를 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이 이 3차 예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 티켓이 제대로 안 팔고 남아 있다는 얘기가 막 남아 있어요. 그만큼 축구 팬들도 약간 화를 내고 있다.
그게 가시장구이다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명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 도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안 보길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일단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서 문체부의 정부의 어떤 시각을 분명히 봤어요. 지금요. 이거 대통령실도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구성들 중에서 이제 체육회와 함께 소통하고 이러는 또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민감하게 체육계의 얘기를 듣고 있고요. 워낙 체육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지금 국회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국회 들어서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게 이번 상임위가 처음인 것 같다. 어제 문체위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게 예. 돌아갔다면서요, 아주. 네, 그게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유인촌 장관이 지금 같은 부서 장관 두 번째 하시는데 예. 역시 그 경륜과 경험이 지금 확실히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여야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 정부까지 그리고 또 플러스 대통령실까지 뭔가 체육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돌아갈 때 그 변화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람에서 인사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과연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문체부의 1년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체육회가 가져가는 예산이 한 4,200억 됩니다. 무려 40%를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예전보다 2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무려 88억을 썼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억에서 40억 정도 파견 선수들 이렇게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2배를 썼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리가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렇게 체육회나 협단체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우리 잘했어요. 우리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체육회와 축구회에 관여돼 있는 선수들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이례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군요. 양궁협회만 하더라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운동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가 나왔는데요. 체육회와 축구협회는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고 지금 오히려 딜을 통해서 제보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협회와 축구협회의 첫 번째 고객 당사자는 바로 그 선수들이라고 보는데 그 선수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협단체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이승환 전 행정관이 어제 이제 문체위 상황을 살짝 여야가 일치해서 이렇게까지 의견을 같이 하는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어제 문체위 특히 이제 체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어제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유인촌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칭찬합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과 유인촌 장관이 접점이 있었나요?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이니까 1948년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김해전쟁이라고 김일호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요.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하셨고 당시 젊은 시절이었지만 장관님의 모습 제가 30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돼서 감회가 있어서 한번 뛰어봤다는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이런 장관 반갑다. 그리고 영화 나오는데 뭐 그런 거였어요. 특히 영화 과거에 포스터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 이제 배우 하실 때 배우 시절에 출연했던 옛날 영화 김해전쟁. 그러니까 일본 내 한인 사회 그 한인 사회에서 이런 그 한인 사회들이 봤던 차별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 지금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감동 있게 봤다. 감회 새롭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 감사하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 영화까지 하면서. 그리고 앞서서는 뭐 상해 임시정부 이런 얘기하면서 질문 받으니까는 유인촌 장관이 명확하게 뭔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칭찬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성시훈 부의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일본과 관련된 그리고 역사 논쟁 갖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인촌 장관이 저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상해임시정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반갑다는 이야기라든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사실 저 자리가 뭔가 유인촌 장관의 뭐 역사관을 뭐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체육 얘기를 하는 자리였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에 대한 그걸 하는 자리에서 뭐 저것도 그냥 곁다리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뭐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뒤에 다뤄볼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급인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정부에서 임명한 뭐 한국학연구원 원장, 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뭔가 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이런 정통성을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저 자리와의 그런 맞는 질문인지는 좀 모르겠으나 뭔가 그런 차원에서 뭔가 답답했는데 그래도 그 속 시원하게 그냥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딱 말해주는 장관을 보니 반갑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냥 분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그런 이기현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영화 포스터를 올린 이유가 뭔가 질의를 하기 전에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차원에서 올리신 게 아닐까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 영화 포스터는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이런 체육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너무 또 정치화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일본 얘기 꺼내고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체육에도 결국 그 뭐 스폰 얘기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정치권이거든요. 이거를 정치화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되냐. 결국 문제 해결은 정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정치 이슈가 끼어 들어간다. 우리가 또 다음 이슈에 또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 거에서 누가 볼 때는 너무 정치적 이슈를 여기다 끌어오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 이슈들을 풀어가는 건 결국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는 또 다른 질문과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저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는데 약간 보면은 이게 체육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3년 전에 성남 FC 기억하십니까? 광고 홍보 스폰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스포츠는 광고 홍보 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뭐 대가가 없어야 되겠죠. 그 능력자를 갖다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우 회장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성남 FC 사건 모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얘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 차관님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스폰이 문제가 있다라면 선수들도 개인 스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선 보니까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성남FC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이 어제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모경 의원의 사실 상식을 좀 양식을 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한마디를 쏙 뺐어요. 대가를 받았다는 거. 윤춘 장관은 잘 지적했네요. 자, 딱 한마디인데 대가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한마디를 하네요. 이게 뭐냐면 성남 FC 사건 뭡니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 성남 판교에 있었던 그 기업으로부터 말하자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건물 짓게 해주는 조건으로 130억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그걸 성남 FC에다가 받게 해놓고 또 그렇게 받은 구단에 자기 측근들을 또 취직시켜서 연봉을 받게 합니다. 지금 재판받고 혐의가 그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뇌물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모경 의원이 저기서 말 중에 그 건물 지어주고 기업에 민원 들어주고 오랜 청탁 해결해주고 이게 쏙 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개인 선수들도 후원 받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안세영 선수가 누구 민원 해결해주고 청탁 해결해주고 스폰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두고 바로 궤변도 유분수라고 하는 거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지록이만 같은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성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높아도 따질 문제를 따져야지. 제가 보기에 저 얘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저런 혐의로 소환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구나. 그걸 소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오히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재판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상임위장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스폰을 잘 받는 사람이 능력자고 능력이라 했는데 뒷돈 받는 게 능력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모경 의원이 앞으로 저러다가 민주당의 엑스맨이 되는 건 아닌지 좀 약간 우려가 되네요. 아무튼 어제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뭐 배드민턴협회 등등등 체육단체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문수 전 최근에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됐고 어제 청문회에 있었어요. 후보자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파행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단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국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은 국적이 무엇이냐. 이게 어제 갑자기 청문회 자리에서 이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청문회에 여야의 공방 치열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죠.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줘도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의 구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청문회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과다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특히 일제시대 국정 문제 이게 지금 어제 야당이 뭐 발칵했고요. 뭐 이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도 약간의 어떤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 좀 보죠. 오늘 본인이 이제 글을 올려서 입장을 냈는데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불법 점령을 해버린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일제시대에 강제 병합됐지만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고 그 이후인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거 박찬환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참 너무 당연한 것을 연이어서 이렇게 장관급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부정을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김문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방통위원장 또는 뭐 독립기념관장 연달아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2012년, 2018년에 을사늑약이 원인 무효라고 하는 게 이미 대법원에서 일본에서 우리 강제로 데려가서 징용한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겠다는 그 근거가 을사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2012년, 2018년에 을사늑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부정을 하면 헌법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관급에 몇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송기정 선수가 뭐 앞서 홍준표 시장도 올렸지만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뛴 거 누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고 또 안 됐고 또 그 일장기를 그래서 우리는 일본 국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당시의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반역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독립운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로 애국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일제하에 일본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갖다가 장관 후보자가 부정을 하면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환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정 선수 얘기하셨는데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갈 때 어느 여권 가지고 왔습니까?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예. 정말로 슬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정신승리한다고 저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우리는 정말로 치욕스럽게도 서류상의 국적은 빼앗겼지만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법통을 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친일몰이로 몰아버린다면요. 저희가 정말로 그 길을 하고 이 세계의 어떤 주도적 국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국적이 뭐였냐를 따지고 싶으면요.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에 이성윤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대촌 남경이란 이름으로 창씨 개명해가지고요. 토지 소유하셨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창씨 개명해서 일제 시민으로서 토지 소유하셨는지 먼저 이성윤 의원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 굉장히 뼈아픈 역사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서류상의 국권은 침탈당했을지 몰라도 역사와 정신적으로 우리는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독립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과거에 이거 이른바 역사 논쟁이죠. 이거 갖고 여야 치열하게 붙는데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딱 중심에 섰어요. 그러면서 여야의 공방을 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오늘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야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나온 얘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나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꼽힐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탄핵까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난했고 야당 주도로 채택한 참고인들은 진술을 넘어 야당과 한 목소리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막말로 따지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모습 중에 탄핵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김태선 의원이 한 말인데 민주당 김문수 장관 임명 시 또 탄핵까지 검토할 것이다. 헌법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없다. 그래서 탄핵 사유 충분하다.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최선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 인터넷상에 이제 1, 20초짜리 짧은 동영상과 댓글 달리는 걸 우리가 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하나인데 요즘 가장 그 잘 인용되는 말이 탄핵하라. 두 번째가 특검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동영상에서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은 너무 잘생겨서 탄핵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누가 좀 시간 약속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런 동영상 올라오면 저거 특검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탄핵하라 특검하라가 이게 세간에서 이렇게 밈으로 짤로 동영상이 나올 정도로 이게 희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사회에서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 희화화가 된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이슈로서의 어떤 그 본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탄핵이 뭡니까? 저분도 국회의원 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라든가 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 지금 지명도 안 됐고 청문 보고 결과서도 채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탄핵합니까? 그리고 지명하는 순간 탄핵할 겁니까? 아니, 도대체 뭘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관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관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말 물어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자가 가졌던 노동관과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성의 일치, 그 정합성, 혹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방향에 대한 장관의 의지, 후보자의 의지, 이런 걸 물어야지. 저기서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신 발언을 했다고 이건 탄핵감이다. 그러면 청문회 뭐 하랍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지금 아까 그 이른바 짧은 동영상에 대한 얘기했냐면 그 정도로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했던 얘기들이 탄핵과 특검밖에 없어서 그것이 일반 대중에서 희화화되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그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추윤 부의장은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역사관, 역사적 인식에 대한 이유를 탄핵으로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회에 가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뭐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국적 1번 아니었냐?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너 MBTI T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국무위원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국무위원회 임시정부의 헌법을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919년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국적은 일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발언, 뭐 일본이라고 말해버리는 발언을 국무위원 후보자가 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그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했던 사람들은 반국가 운동한 겁니까? 이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무위원회에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죠. 어제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가 결정한 거 다 부정하는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상권 분립으로 아주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임명한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까 뭐 국가관 뭐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대통령실 입장 뭐 괴담 정치, 마치 야당이 괴담 정치 한다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괴담 정치의 선두주자 김문수 후보자입니다. 지금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 부정선거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괴담 정치 아니고 뭡니까? 그거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반국가 정치, 반국가 세력, 괴담 정치, 이걸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그 국무위원 임명된 뭐 또 무시하고 임명을 하시겠죠. 이 무시하고 임명된 국무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탄핵 사유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능력이요. 어제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전혀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전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계속 뭔가 비판하는 상태, 이게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는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꽤 있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독도 문제를 건드려서 저희 윤석열 정부가 덕을 볼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 문제가 될수록 국제 분쟁 수요가 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친일 반일 이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이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을 관할해서 오늘 대통령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도 역시 또 뭐 밀정, 뭐 또 일제시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네요. 지금요. 그런 질문에서 밀정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 있었군요. 지금이 일제 강점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국가 공무원이 밀정이라면은 지금이 일제 강점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한다. 그게 밀정이라면은,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굴종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서 의원이 저렇게 질문하는 거는, 물론 저는 이제 그 김태호 실장이 지난번에 차장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논란이 좀 컸어요. 그렇죠. 그 발언에 대해서 진위와 여부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지 어떻게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대일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일본을 계속적으로 우리 이익에 맞게 끌어들이는 이른바 밀당 전략을 좀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히더라도 그 워딩은 좀 부적절했다는데, 그렇다고 그 워딩 하나 가지고 지금
이게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밀정이냐? 저는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이 상임위 자체를 뭔가 운영위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 쟁점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읽혀서 저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독도 지우기 논란이 최근에 또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각 기관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국민이었냐 아니었냐 앞서서 논란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태효 처장의 인식이 외교 안보의 키를 쥐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 마음이 다른 정책들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 논란의 인사들이 소위 말해서 장관급에 올라가고 그리고 지하철역에 멀쩡히 있던 독도 그런 그 전신물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좀 김태효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나 특히 김태효 처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말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것들이 어떻게 인사와 정책에서 나오는지를 국민들이 느끼다 보니까 밀정 얘기까지 나온 거라는 거를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관계자, 이제 비서실장 등등등이 포함된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사실은 오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지만 본인 개인과 관련된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오늘 2심을 기다려야 됐는지 2심 결과를 과거에 어떤 글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꽤 됐어요. 2017년 9월에 본인이 SNS상에 올린 글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올렸어요. 여기 보면 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뭐 금품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근데 뭐 부부 싸움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글을 썼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1심은 앞서 나왔었고요. 2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한 500만 원 벌금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처벌은 그 정도입니다. 했는데 법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1심에서도 검찰은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약간 뭐가 법원이 또 강하게 나왔죠. 일단 오늘 2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1심 때도 그렇고 오늘 나온 뒤에 오늘 반응들이 있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반응 좀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권양숙 여사님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상고하실 건가요? 2심보다는 확연히 처벌 수위가 낮았죠. 실형이 나왔었는데 지금 벌금형이니까. 근데 검찰에서 구형한 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손정희 변호사? 검찰 구형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의견도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형량을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비춰봐서는
500만 원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재질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1, 2심 판단의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다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단기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명예훼손죄,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1심에서는 기본 양형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할 요소가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하되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5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1,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선고한 검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런 경우 상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법원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 기소,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이제 끝내려고 약식 기소를 했었으나 약식 기소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정식 재판을 회부되거든요. 법원이 벌금형으로 단순 재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정식 재판을 갈 수 있고 또 피의자 측에서 이의하거나 정식 재판 받겠다고 하면 정식 재판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했던 사건이고요. 또 1심에서도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무려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실제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서 사과한 점, 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을 해서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좀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1심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아까 비교한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 좀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작게 본 거죠. 근데 반면에 재판부는 크게 그걸 다뤘단 말이에요. 약식인데 정식으로 재판이 됐고요. 그리고 1심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 특히 저 부분인데 이런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나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형 기준 범위 내입니다. 다만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 판단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명예훼손 판결이 좀 양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이적으로 한 사람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나오다 보니 위자료도 높아지고 있고 양형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요 정치인이 발언이기 때문에 그 무게의 중대성을 이제 법원에서 보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진위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에서는 구형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피고인 측에서 상고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심보다는 상당 부분 감형을 받은 점이 있고 특히 피해자,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높다고 해서 상고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가 못쓱해진 건가요? 지금 500만 원인데 법원은 그거 아닙니다. 1,200만 원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최선 평론가. 근데 사실 1심 당시에 1심 결과 나온 거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갖고 한번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졌을 때 이틀 정도 울분 터뜨리고 슬퍼도 하고 4월째부터 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그 노무현 전 이사장에 대해서 팔로우를 계속 해줬던 것 그게 SNS에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박 판사의 과거 글 중에는 민주노동당에서 나를 수원 영통의 지역 수원 영통의 최연소 당원으로 부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약간 야권 성향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논란이 뭐 됐던 겁니까? 민주노동당이 나오고 유력 정치인들의 글에 팔로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 같아서 사실 판사가 이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혹시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판결 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정진석 실장도 당시 판결에 판사의 좀 감정이 개입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하겠다고 한 건데 어찌되었건 저는 그래서 법원 행정처도 작년 11월에 엄중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라라는 측면에서 엄중주의를 줬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판사들이 이런 그 어떤 판결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서 활동하는 거 이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 교수님은 1심 판사 사실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알려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판사가 물론 SNS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의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무래도 오해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지금처럼 본인은 그 판결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유죄의 가장 낮은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형 선고한 게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오해로 바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2년 9월에 이게 지금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22년 9월이면은 현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여권 인사에 대해서 봐주기 한 거 아니냐. 500만 원 벌금. 그렇죠. 근데 벌금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역 6개월을 실형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사심이 들어갔거나 정말로 자기 정치 성향이 들어갔다면 2심에서는 뭐 실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벌금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은 또 500만 원 구형했는데 무려 1,2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떡하라서가 1심, 2심 검찰에서 구형한 걸 다 훌쩍 넘어가는 형이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다. 물론 형량은 징역 6개월이 뭐 앞서서 또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뭐 피의자가 굉장히 사과하고 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위해서 노력을 했다. 굉장히 뭐 진정성 어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벌금 1,200만 원으로 낮아진 건데 어쨌든 뭐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1심에서 영향 끼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좀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는 판사뿐만이 아니다. 검사도 검사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판사만 논란이 돼서 지금 과거의 행적까지 조사가 된 거지만 검사들도 이번 총선 전에 뭐 본인의 SNS에 여권 성향의 그런 이미 정치적인 성향을 노출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그것이 기소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의 2심 판결 결과 이 나와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역시 좀 따져볼 지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 누적 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억울하게 탈당을 당한 거였죠. 대선 비자금이다, 미공개 정보 의혹이다, 시세 조작이다, 그다음에 뭐 뇌물이다, 코인. 네,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코인 투자 의혹으로 뭐 과거에 큰 논란이 있었죠. 근데 기소가 됐습니다. 코인 기소 김남국. 근데 본인이 뭔가 불만 제기를 하는데 음주 불출석 더 나쁜 X가 있다. 그때 당시 다른 의원들 지금 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런 약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소가 됐어요. 뭐 여기 보면 뭐 99억 원 상당의 가상사전 투자 수익을 숨기려고 재산 신고 허위 기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손정혜 변호사, 김남국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떤 게 문제가 된 거고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왜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명입니다. 허위 신고를 통해서 재산을 제대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뭐 것이 방해했다 이런 적용된 뜻이 되는 것인데요. 겁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을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해 2월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연말 직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관련한 예치금을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가상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해서 사실상 재산 상태를 좀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전 의원 측이 재산 신고 기준일 이전에 직전에 은행 계좌로 돈을 이제 일부 금액은 송금해서 전년도와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변화해서 작년 올해 총 재산의 변화가 없게 이제 꾸며냈다. 이런 게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하고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빼돌리고 다른 거 신고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군요. 검찰 쪽에서는 그걸 본 건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 이 코인 투자 논란 속에서 문제됐던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요? 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의심되는 업체 관계자들을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공개하거나 어떤 결탁이나 로비나 이런 정황을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이거 공직자윤리법의 신고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논란이 돼서 의무화가 됐죠. 하지만 법률의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그 자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왔다 갔다 계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소돼서 사실 유무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상자산으로 직전에 재산을 옮긴 게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재산을 선례가 신고하지 없기 때문이죠.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옮겨놓고 다른 것만 일부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검찰에서. 네, 검찰의 시간 그런데 또 김남국 의원은 어차피 이거는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에 이동을 해서 내 가상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또 재산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그때 있으니. 당시에는 그게 신고 의무가 가상자는 없었는데 네, 허위성에 얘기를 대한 하는 거네요. 인식, 증거 조작이나 계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업무방해 고의 이게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아까 존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혐의가 뭐라고요? 위계에 의한 뭐라고 하셨어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신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고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 다툼이 이건 강하게 다툼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이 본래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의무화된 게 지금 작년, 재작년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투고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존중의 변호사 말씀 이게 치열하게 다툼 대상이 될 거야. 기소됐으니까 재판에 가는 건데. 자,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 불만 제기를 하면서 뭐 글을 올려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리해 보죠. 위아래 이제 2개가 있는데 어제 뭐 여러 차례 올렸어요. 6시 좀 넘어서 그리고 밤에도 올렸는데 우선 저녁에 올린 건 이래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신고 의무도 아니고 뭐 이런데 왜 이걸 했냐고 문제 제기를 하네요. 형사처벌 조항 없는 재산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기소했다. 윗선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다. 이 기소는 검은 세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밤에 올렸어요. 아니 상임위 중에 일부 거래했다. 맞습니다.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나에게 막내라고 상임위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은 더 나쁜데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늦게까지 내가 상임시키면서 코인 거래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회의도 안 나면서 술 먹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누구 의원은 말하는 것 같거든요. 또 분명히 그 사람들은 더 나쁘다.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또 불만 표시를 좀 하네요. 우선 저 윗부분. 최수영 평론가. 윗선 검은 세력에 의한 지시. 저 검은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짐작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라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콕 집어서 이렇게 표적 수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을 보니까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고발 사실도 아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집중적으로 물어놓고 그다음에 바로 기소하더라. 그리고
어떻게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로 생각하고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변호사가 법조인이고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현충일날 코인 거래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재산을 저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은 사실은 지금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마치 이게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의 논리와 너무 닮아 있다. 기승전 검찰, 기승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정치적 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지금 먼저 수반돼야 될 것은 반성입니다. 반성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자기 참여지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교수님, 아까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불만의 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밑에 거 부분 좀 보겠습니다. 상임위 중에 일단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한 거 인정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수차례 사과했다는 게 밝히면서. 근데 내게 막내라고 상임위 지키라고 하고는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X들은 더 나쁘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중진급 고참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불만 표시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사실은 김남국 전 의원이 가장 비판을 핵심적으로 받았던 사안은 소위 말하면 잡코인에다가 어떻게 수십억을 넣냐였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위 내부 거래 아니냐. 예.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투자할 수가 그렇죠. 있는가. 로비 창구 아니냐. 근데 그게 이번에 혐의에서 빠진 거예요. 즉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 무혐의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나머지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것의 핵심이 뭐냐? 아니 신성한 국회에서 그건 엄청난 그렇죠. 비판을 일하고 받았어요. 있는데 근무 중에 코인 거래해도 되냐 이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래 나 잘못했는데 나 이 자리에다가 박아놓고 술 먹으러 간 사람들은 뭐야? 나는 밤새 앉아라도 있었다. 당신들은 뭡니까? 나보고 그렇죠. 앉아서 술 먹으러 갔잖아.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고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 당시에 공공기관의 그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한 것들이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30%가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했다는 내용이 결국 밝혀졌고요. 또 현 정부 들어서서도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합참의장 후보자, 뭐 이런 분들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그때 주식 거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측면이 있어요. 순기능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그냥 뭐 사과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제가 더 나빠라고 하는 거 붙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반성으로 안 받거든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의혹의 최대가 무혐의가 됐고 나머지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겠지만 정치 발전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위해서 본인이 사표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죄송한데요. 근데요. 밤늦게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빠지고 술 먹으러 하신 분들 나보고 나무라고 자기들끼리 술 먹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거네요 지금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속보인가요? 배드민턴 협회장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과연 어떤 입장이다. 근데 입장을 냈는데 안세영 의견 전부 검토하겠다. 약간 전형적인 입장일까요? 협회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김학균 감독 소통의 의문이다. 약간 지적을 또 했습니다. 또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장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이건 뭐죠?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 의견 관철된 적이 없다.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뭔가 앞부분 두 개는 뭔가 좀 전향적인데 뒷부분 두 개는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박찬호 교수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뭐 감독이 좀 이상해요. 주변에 엘리트 체육인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까지 나오네요. 지금? 결국은 지금의 이런 논란이 커지고 앞서서 국회에서도 질타가 예상이 되니까 선수 얘기를 전폭적으로 듣겠다 그래놓고는 본인 책임은 없다라고 빠지는 전형적인 물타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책임 이게? 떠넘기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오히려 그런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협회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거 국민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받기 딱 좋은 말을 더 하신 거 아닌가.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내 눈과 귀를 가렸다. 본인은 엘리트, 본인은 그러니까 생활인 체육이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건가요?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된 적이 없다. 이거 조금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속보가 나와서 빨리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먼저 영상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성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지금 발칵했습니다. 정치권도 지금 깜짝 놀라서 뭔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가해자만 22만 명이라고요, 지금요? 네. 22명이 아니고 22만 명이라고. 일단 이거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포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딥러닝과 이제 페이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합성 기술과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진, 영상 몇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가 아닌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성범죄적인 성적 호기심,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진으로 이제 합성을 하거나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뭐 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초, 중, 고,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뭐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부모, 자신들의 뭐 가족까지 이렇게 합성물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요. 선생님 얼굴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쁘끄럽고 정말 그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벗은 사진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타의 어떤 성적 수침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에 본인들이 놀리거나 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할 사람들의 어떤 사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럼 주로 지금 이게 여성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범죄입니다.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이 2020년에 개정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포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또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을 더 가중하는 처벌 조항까지 났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우후죽순 사실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사안입니다. 지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군요. 화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가 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말카인데, 그러니까 피해 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누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게 지도로 그래서 어느 학교 학생들, 어느 학교들 이게 막 지도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이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생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한다면서. 근데 손정혜 변호사?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던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는 조직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기의 집단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저 친구도 저렇게 하니까 하나의 문화처럼 범죄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더 진화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놀이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누군가가 있지만 그 합성 사진을 갖고 합성을 해서 만들고 그거를 SNS상이나 무슨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유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본인들끼리만 공유하니까 이게 죄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제작하는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에서도 긴급 스쿨벨을 2번째로 발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통신문도 나왔고 이게 모두 다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을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반 여자친구, 뭐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까지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음란 영상물에 나오는 여자들 배우처럼, 포르노의 배우처럼 합성하면 이건 누구라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요. 아는 순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피해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지금 사실은요, 이게 지난 20일 때부터 지금 22대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AI로 만든 생성물이 이게 가상이다. 이거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를 표식하는 뭐 워터마크라거나 아니면 이런 걸 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AI 생성물은 뭐 그런 표식이 없으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왜 법이 안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한 법명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게 폐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워터마크가 그러잖아요. 문서나 사진 등의 흐릿하게 출처를 표기하는 거. 뭐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이게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좀 어렵고 만약 이걸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면은 지금 막 태동한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기술적이라는 건 이게 가짜인지 그렇지, 진짜 만들어낸 건지 진짜인지를 판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이게 또 우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예를 했는데 그러니까 폐기가 됐는데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지금 어떤 공론 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 법안에 좀 논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뭐 한 40여 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수사가 어렵다고요? 소수의 인원이 비밀방을 만들어서 또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다 보니까 추적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또 내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또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올린 사람들이 색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10대라고 말씀드리다 보니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안이 경미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엄중처벌보다는 교육계나 지금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냥 이게 단순한 놀이문화라고 접근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벽한 성범죄거든요. 부모님들, 학교 관계자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책을 좀 철저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